조선시대 산수화로 강의를 맡은 유승민입니다. 먼저 산수라고 하는 소재가 그림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주 의외로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동양에서 그림의 역사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것은 사람을 그린 인물화나 혹은 꽃, 새 등을 그린 그림들이고, 산수는 약 1000여 년 전 정도부터 그림의 중심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 벽화입니다. 무용총이라고 하는 무덤의 벽에 그려진 이 그림은 흔히 사냥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수렵도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이 그림은 고구려인들의 기상을 이야기한다든지 활달한 인물들의 움직임이 매우 감동적이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 이 그림에는 뜻밖의 산과 들판이 있지만, 특히 산은 인물에 비해 혹은 동물들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는 산수화가 명백하게 그림의 중심이 되기 전이어서 산과 강은 그저 하나의 배경 정도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저와 같이 비례상 전혀 맞지 않는 형태로 그려지곤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보시는 것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1307년이니까 약 14세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엄격히 말하자면 회화 작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작은 목재 가리개에 그려진 장식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상반과 하반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상반에 주의해서 보아야 되고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커다랗게 보이는 인물은 불교에서 말하는 남무갈 보살이라고 하고, 이 보살은 금강산에 거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무갈 보살의 왼편에 있는 산들은 바로 금강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따라서 이 작은 가리개를 장식한 그림에서 산수, 즉 금강산의 모습은 그저 단순한 배경이라기보다는 금강산이라는 실제의 장소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보셨던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배경을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 작은 장식 그림에 보이는 금강산은 실제 금강산의 그 형태를 이렇게 묘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그림은 14세기 초라고 했는데, 이 산수화가 그야말로 이제 그림의 중심이 된 것은 약 1000년경부터, 왕조로 따지면은 중국은 북송시대 정도 될 것이고, 한반도에서는 고려 왕조 초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고려시대까지의 그림들은, 특히 한국 회화 작품들은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산수화를 이야기할 때 조선시대부터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침 조선시대 초기에는 한 사람의 위대한 화가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려시대보다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고구려 우벽화, 오른쪽은 고려시대의 장식 그림입니다. 위대한 화가 이름은 안견이고, 그가 남긴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부터 먼저 차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447년 4월에 초여름 밤이었겠지요. 왕자 안평대군이 꿈을 꾸었고, 그 꿈 속에서 본 것을 화가 안견에게 들려주고, 안견은 그것을 두루마리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안견이 이 그림을 완성하는 데는 약 3일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는 안견의 솜씨가 그 재능이 매우 훌륭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동시에 매우 바쁘게 혹은 그 왕자의 어떤 재촉이나 그래서 빨리 완성을 해야 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그야말로 위대한 산수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그림이 만들어지던 15세기 그 초까지에 이어졌던 동아시아의 그 산소화의 이 전형들과 전통이 집대성되어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그림의 전체 형태입니다. 이 보시는 그 화면에서 오른쪽에는 16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검은색 비단에 안평대군이 이 그림을 보고 읊은 감상시가 금으로 쓴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끝에는 이 안평대군이 자신이 꿈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쭉 글로 풀어서 써놓은 몽유도원기라고 할 수 있는 긴 산문이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집현전의 학사들과 그 후대 사람들이 이 몽유도원도와 안평대군의 시, 그리고 안평대군의 몽유도원기 등을 감상하고 남긴 시와 감상들이 쭉 이어져 있어 길게 늘어집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산의 형태라든지 그리고 그 색이라든지 모두가 매우 비현실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꿈속에 본 산수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좀 괴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그림은 여러 가지에서 그 이전까지의 그 산소화의 전통, 즉 산소화가 제대로 정립되었던 송나라 때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북송, 남송, 그리고 원나라에 이르는 긴 시기 동안에 수백 년 동안에 축적되었던 산소화의 전통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송시대에 활동을 했던 화가 곽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동아시아의 산소화 역사에 큰 역할을 했고 영향을 남겼던 화가인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곽희의 대표작인 조춘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양화를 볼 때 산이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의아하다라고 하는 그런 산의 형태를 어떤 전형을 만든 것이 바로 이 곽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에 보이는 그 기괴한 형태의 기묘하여서 현실에는 없을 것 같은 저 봉우리의 모양이라든지 골짜기의 모양 등등은 바로 곽희 이래의 이 수많은 동양의 화가들이 이루어 놓았던 산수 묘사의 전형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견의 이 몽유도원도 뒤에 우리는 그 안견의 산수화를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대개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의 그림들이 많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하거나 등등 해서 현존하는 작품들이 많지 않은데, 안견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그 안견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그런 그림들이 남아있을 뿐인데, 그 가운데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48경도는 안견의 산수화 풍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전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시되고 있고, 그 그림도 매우 뛰어납니다. 사시팔경이라고 했으니까 사시는 4계절을 이야기하고 팔경은 8개의 풍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화첩의 그림은 모두 8점이고 그 8점은 4계절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2점씩 구성이 되어 있어서 봄은 초봄과 늦봄, 여름은 초여름과 늦여름, 가을은 초가을과 늦가을, 그리고 겨울도 초겨울과 늦겨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대개가 어떤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전체 구도를 보게 되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살짝 쏠려 있는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멀리 보이는 풍경과 중간에 있는 풍경, 그리고 가까이 보이는 풍경으로 해서 세로로 3단계의 그런 구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까이에 있는 아랫부분에 보이는 근경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커다란 바위 봉우리가 보이고, 그 바위 봉우리의 꼭대기에는 정자든 집이든 등등의 건축물이 보이며, 그 옆에는 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그 바위 봉우리 아래에는
마을이나 혹은 집들이 일부 배치되는 이런 특별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 안견의 작품으로 전하고 있는 이 48경도에 공통되는 이런 구도 혹은 구성 요소의 특징인데, 이것이 안견산수화의 대표적이고 아주 특징적인 그런 전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들은 안견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혹은 그 이후에 활동했던 화원들에 의해서 계속 계승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아마도 안견은 그 조선 전기의 화원들에게는 대단히 추앙받거나 혹은 추숭되었던 그런 존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도 매우 압도적인 그런 그림의 솜씨 등등으로 인해서 후배들에게 인정을 받았지 않았나 싶은데, 그의 그 산수화의 풍은 심지어 종교 그림인 불교 회화에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사례도 남아있어서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현재 일본에 있는 그림이고, 자세히 보시면 이 경물인 산수가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몰려 있는 이 산의 형태를 보시면 구불구불하게 중첩되어서 위로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보이는 산의 덩어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덩어리는 앞서 보셨던 곽희의 조춘도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이 작품을 현대의 제목으로 붙이기에 광곽희 추경산수도, 그러니까 광곽희란 말은 곽희를 이렇게 모범으로 삼아서 흉내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모방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곽희의 산수화 풍을 모방하여 그린 추경, 즉 가을 풍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곽희 그림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요소인데, 바로 이 그림의 하단에 있는 바위 언덕과 거기에 크게 보이는 이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그 구성 방식은 먼저 보셨던 48경도에서 꾸준히 보였던 그런 조합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곽희를 방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안견의 그런 요소가 엿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요 근래에 와서는 조선 사람의 그림이다 라고 하는 논의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마 화원일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안견의 그림에서 보이는 이 소나무를 배치한 것과 유사한 것이지요. 이와 같은 그림들은 16세기 혹은 그 이전에 15세기 말에 화원들이 그린 산소화에서 종종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531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독서당 계회도라는 그림입니다. 원래 계회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모임의 구성원들이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유대감, 이것을 현대적으로 설명하자면 멤버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유대감과 멤버십을 확인하거나 혹은 강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들을 계회도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독서당이라는 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모임을 남기고 싶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으로 1531년에 그린 것이 명확한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가 약 4, 5년 전에 우리나라로 환수되어서 이제는 이제 우리 문화유산이 된 그런 산수화지요. 계회도는 전체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 이제 제목이 전서로 쓰여져 있고, 아래에는 이 계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이 명단을 방목이라고 하고, 이제 가운데에 산수화가 펼쳐져 있지요. 이 그림 전체에서 일부분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하단 부분인데, 하단을 보시면은 몇 개의 언덕이 이렇게 보이는데,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이 언덕에 나무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광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산과 강이 있어서 이 부분은 세부에 해당하는데도 이 세부를 묘사하는 데 동원된 기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은 안견이 그렸던 48경도에서 보였던 그 특성한 특별한 구성, 즉
바위 언덕 위에 나무를 배치했던 그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540년에 그린 것인데 미원 계회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계회도입니다. 미원은 사간원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단에 보면 짙은 먹으로 묘사되어 있는 바위 언덕이 보이고 그 언덕 위에는 소나무가 들그루가 모여 있고 그 언덕 아래에 인물들이 모여서 계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위 언덕을 묘사한 이런 요소들은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린 화원이 평소에 학습으로 인해서 익혔던 그런 구성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학습 요소는 제가 지금까지 볼 땐 아마도 안견의 작품들에서 보았던 혹은 안견이 창안하거나 안견으로 인해서 하나의 전통적 요소가 되어버린 그런 구성 요소들이 16세기 전반기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그려진 이 계회도 역시 안견의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산수가 있고 그 산수의 하단을 보시면은 여기도 바위 언덕과 소나무들이 있고 그 옆에 평지에 인물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이 계회의 주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 중심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그 가장 가까운 배경이 되는 곳에 그 풍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바위 언덕과 그 꼭대기에 있는 몇 그루의 나무 등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이 그림을, 이 계회도를 그린 화원의 이 어떤 독창적인 그런 양식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역시 과거로부터 전해져 왔던 그런 전통적인 학습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안견의 전통은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뿌리 깊게 작용을 해서 16세기까지 내내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미원 계회도의 바위이고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계회도의 바위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 있는 또 다른 그림인데 약간의 변형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안견이 남겼던 그런 산수화의 전형적인 화풍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16세기 후반으로도 그대로 이어져서 이흥효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산수도에서도 안견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의 묘사 방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 봉우리 위에 있는 짧은 먹선들이 보이실 터인데 저것은 안견이 먼 곳에 있는 그 수목들, 나무들을 묘사하는 어떤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이렇게 16세기 후반까지도 계승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먼저 보셨던 이 계회도에서도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형식은 이흥효의 사례에 있어서는 약화되거나 혹은 조금 이완된 것은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전형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풍은 의외로 불교 회화인 불화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현재 일본에 있는 석가모니의 탄생 장면을 그린 석가탄생도이고 되게 15세기경으로 그 창작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여러 장면을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서사를 장면으로 구분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 화면의 정가운데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검은 의복을 입은 남성이 앉아있는 전각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그 인물의 등 뒤쪽에 보이는 가리개에 산수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보게 되면 이 인물은 석가모니 즉 고타마 시다르타의 아버지였던 정반왕이라고 알 수 있는데 그 뒤에 펼쳐져 있는 가리개에 보이는 산수화의 화풍을 보시면 방금까지 보셨던 전형적인 안견의 산수화 스타일이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견의 그 화풍은 안견이 창안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그 시대에 공유했던 양식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영양사에서는 그것을 안견의 가장 중심이 된 이런 주요한 인물로 활동했던 안견을 따서 안견화풍이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역시 이번엔 석가 출가도라고 이제 그 고타마 시달타가 그 출가하는 장면 그린 그림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보이는 정각 아래에 인물 역시 그 정반왕의 그 시달타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의 뒤에 보이는 가리개에 보이는 이 산수화는 청록을 살짝 사용한 그런 그림입니다만은 그 화풍을 보시면 역시 15세기 안견으로 대표되는 화원들의 전형적인 화풍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형식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15세기, 16세기의 안견의 그림이 얼마만큼 주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조선시대의 산수화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16세기 말에 사대부인데 이성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무의고곡도라는 두루마리를 보아도 안견의 화풍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긴 두루마리 형태이고 무의구곡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의산이라는 곳에 있는 9굽이의 골짜기를 그린 것입니다. 이 무의산은 주희가 남송시대 철학자인 주희가 만년에 은거 생활을 했던 공간이 무의산입니다. 따라서 저것은 이제 주자합의 나라에서는 그 주자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성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의 장면입니다. 봉우리의 형태, 그것을 묘사한 장면들이 실제한 곳인가 할 정도로 매우 기이한 형태의 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무의산을 직접 가보신 분들은 대개 이와 유사한 여기가 그 침식 지형이기 때문에 저와 유사한 봉우리들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감상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저 지형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6세기에 저 무의산까지 여행을 했던 조선 사람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저 그림은 상상으로 그린 것은 또한 아닐 터이니 어떻게 그렸을까 의아합니다. 되게 그럴 때 동원된 방법은 판화, 특히 지리지 등에 들어있는 삽도,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판화 등을 참고로 해서 그린 것이고, 이성길 또한 그런 삽도를 참고로 해서 그렸습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그 장면들, 특히 바위 위에 소나무를 배치하는 방식은 먼저 보셨던 안견의 그 산수화에서 보았던 그 화풍이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그림들은 16세기 내내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그린 아주 조그마한 산수화인데 멀리 보이는 그 주된 봉우리의 형태, 그리고 그 봉우리의 윤곽선을 만들고 있는 그 먹선들의 형태 등등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는 역시 15세기 안견 이래에 연속되었던 산수화의 전통의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에 있는 김시라고 하는 사람의 한림제설도라는 제목의 이 그림 역시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는 이 구도법이라든지, 그리고 주된 중심이 되어 있는 산의 형태, 그래서 주산의 형식이라든지,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이는 언덕과 그리고 수목들, 그리고 그 사이에 집을 배치하는 방식 등등은 안견이 구축해 놓았던 혹은 안견 시대에 완성되었던 정립되었던 산수화풍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기를 넘어서서 17세기 초까지도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보여서 이정이라는 사람의 이 그림인데, 이정은 사실 그 산수화에서는 썩 호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도 익숙한 안견풍의 그림을 그린 것을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세기를 지난 16세기 후반과 말기 그리고 17세기 초까지도 안견의 화풍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17세기 이후로 넘어갔을 때 안견의 화풍은 어떻게 됐을까? 어떤 영역에서는 특히 화원의 영역에서는 안견의 화풍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대표화가 이징입니다. 이징은 인조시대 국왕으로부터 매우 총애받은 그런 화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린 이 산수화 역시 아주 전형적이고 정형적인 조선시대의 산수화인데 그 스타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대개 15세기 이후 안견이 혹은 안견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한 그런 산수화의 양식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17세기에는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자면 보시는 김명국의 이 설경산수도라는 제목이 붙은 이런 산수화는 그 안견의 산수화가 보여주고 있는 그 전형성을 착실히 따른 사례와는 매우 다른 조금은 파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먹의 사용이라든지 그 필선, 그 붓의 움직임이 더 강하고 거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시대의 중심이 되었던 화원은 이징이었고 이징이 그렸다고 전해오는 이 연사모종이라고 하는 국립중앙도서관 박물관에 있는 이 그림에서도 보면 안견의 화풍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맨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이징,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이는 김씨의 그림,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징의 연사모종도에 보이는 요소들은 안견의 그런 요소가 유산으로 내려오면서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김명국의 산수화는 그와 좀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지 않은가 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즉 17세기가 되면은 산수화는 안견의 화풍이 중심에서 어떤 그 영향력은 미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한쪽에서는 또 새로운 형식, 새로운 기운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면이 17세기 후반이 되게 되면 산수화가 새로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가운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1664년에 함경도에서 열렸던 특별한 별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닌, 과거가 아닌 특별하게 그 과거 시험을 기록으로 남겼던 북새선운도라고 하는 긴 두루마리 그림에서 먼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북새선운도는 두 장면을 그렸는데 보시기에 오른쪽 장면은 무과 시험을 보고 있는 그 장면, 그러니까 과거 시험의 장면이고요. 왼쪽 장면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급제한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내리거나 혹은 그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보는 그 현장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이 기록 그림에는 이 산수 표현이 들어있는데 멀리 보이는 그 장면들을 보시게 되면 한쪽은 이렇게 청록색이 좀 보이고 할 터인데 그 산의 형태들이 매우 구체적이며 어떤 특징을 살려서 묘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보이는 과거 시험 보는 장면에 멀리 보이는 원경에 바위 봉우리들이 이렇게 보이실 터인데 저 바위 봉우리는 말 그대로 어쩌면 실제하는 그 장면 혹은 실제하는 그 산악의 형태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같은 때에 만들어진 북관수창록이라고 하는 이 시집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 산수 그림이 한 시각이 그린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칠보산이라는 산의 전체 모양을 그린 것이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그 산의 형태가 보면 뾰족뾰족한 봉우리들이 이렇게 솟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 칠보산의 실제 형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참고로 1731년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별시 과거 시험의 장면을 그린 북관 별과지도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은 1664년의 그림과는 좀 다르게 그 저 뒤편에 보이는 산악의 형태, 산들이 실제로 1664년에 그렸던 한시각이 그렸던 그림과는 좀 다른 형태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시간은 실제로 있는 그 광경 혹은 그 산악의 형태를 아주 많이 반영을 했고, 아래에 있는 1731년 18세기 그림은 도리어 그와 같은 특징을 좀 배제한 그런 화면 구성을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한 사람의 혁신의 아이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콘이 바로 겸재정선입니다. 겸재정선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금강산 그림으로 그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다라고도 하고, 그 이전부터도 그림 솜씨로는 소문이 났던 그런 대화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1711년에 그린 이 단발령 망 금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풍악도첩이라고 하는 그림 화첩소에 가장 먼저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전의 산수화와는 너무나 다른 구도와 표현 방법을 응용함으로써 완전한 어떤 산수화의 혁신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혁신적인 것은 지금 보시는 간송미술관에 있는 금강내산이라고 하는 전도의 금강산 그림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여행을 통해서 금강산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난 그 결과물을 한자리에 한 화폭에 모아서 총도라고 하는 전체 그림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냈는데, 이때 그 구도를 그림 그 화폭에 적절하게 구성함으로써 그 이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혹은 없던 전대미문의 그런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식은 그가 그린 1742년에 연강임술첩이라고 하는 그림 가운데서도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실제 그 정경의 인상을 있는 그대로 어떤 사진처럼 그리기보다는 자신의 심금에서 우러나오는 그 흠집까지 담아서 먹과 붓질, 그 필선의 그 효과를 통해서 그런 매우 서정적이기까지 한 형태의 그림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연강임술첩은 그가 아주 매우 노년기에 그린 작품인데, 갈수록 훨씬 더 무르익은 개인성을 담은 산수화의 세계를 구축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비슷한 시기, 즉 1742년의 이 연강임술첩 그림을 1731년의 북관별시도라고 하는 저 두루마리 그림의 화원의 그림과 대조해보게 되면 정선의 그림이 이 산수화가 얼마나 혁신적이며 완전히 산수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는 평가가 충분하다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혁신성에는 매우 서정적인 묘사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의 사진은 지금 보시는 왼쪽 그림의 실제 전경입니다. 화적연이라고 하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실경 사진이고요. 그것을 그렸는데, 전혀 그 형태를 보시면 유사한 데는 있지만 완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정선은 실제 하는 장소에서 받은 그 자신의 인상을 자신의 개성을 담아서 개인성을 발현한 서정적인 산수화로 승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정선의 이와 같은 화풍은 특별한 명칭으로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그 명칭이 바로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특별한 고유명사가 되겠죠. 그런 진경산수화의 가장 정점은 아마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만은 1751년에 그가 정선이 사망하기 8년 전에 완성한 이 인왕제색도라는 대작 산수화일 것입니다. 오로지 먹을 가지고 인왕산이 비를 맞다가 바로 햇살이 살짝 날 때에, 그래서 그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그 광경을 매우 인상을 적절하고도 강렬하게 먹을 통해서 혹은 붓을 가지고 표현해낸, 말 그대로 어쩌면 동아시아 산수화의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만한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붓질이라든지 혹은 여백을 통한 안개의 묘사라든지, 그리고 축축하게 젖은 붓을 가지고 묘사한 소나무 등등은 전통적인 구도와 기법을 동원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 그림을 누구 전통적인 과거의 대가의 어떤 풍을 흉내냈다라고 하는 평가보다는 그 전통을 집대성하여서 자기만의 혹은 자기의 개인성이 충분한 산수 대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적절한 그런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따라서 정선의 그림을 정리해보면 1711년에 단발령 망금강산부터 그리고 1740년대 초반의 그림 양천현 일대를 그린 경교 명승첩이라는 화첩 중에 보이는 그림들, 그리고 1751년에 인왕제색도까지 보이는 이 산수화들은 말 그대로 조선의 산수화를 한바탕 혁신으로 몰고 갔다,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을 묶어서 우리는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정선과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매우 보수적인 화풍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일컬어서 되게 남종 산수화를 그렸다라고 하는 문인들, 그래서 문인화라고도 부르는데, 그 가운데에는 매우 모던한, 어쩌보면 현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멋진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인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710년에 태어나서 176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정선이 활동했던 시기와 완벽하게 겹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우 명성을 높았던 정선의 영향을 받았을 법한데, 아마 초년기에는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장년기에 들어섰을 때는 완벽한 자기의 화풍을 그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는 선을 위주로 하여서 아주 단순하고도 단박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은 역시 마찬가지 정선이 진경산수화로 명성을 알렸던 그 시기에 그 화풍과 함께 매우 그 당시에는 새로운, 혹은 오늘날 사람들이 보아도 아주 현대적인 그런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동시에 강세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문인 화가 가운데 대표 인물인데, 그가 그린 이 도산도,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의 그런 작품인데,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매우 현실적인 장면인데 이것을 멋지게 새롭게 구성해서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에서 대표 작품은 1757년에 개성을 여행하고 그린 송도기행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7번째 그림인 영통동구, 그러니까 영통골짜기의 입구라고 하는 이 그림은 바위의 형태를 매우 강조하는데, 특히 검게 묘사한 검은 이끼들, 그리고 그 바위의 크기와 그 옆에 난 길로 가는 사람의 대조적인 압도적인 바위의 크기, 그를 통해서 사람이 느꼈던 그 불안감, 그래서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묘사를 했는데, 그 의도를 담기 위해서 강세황은 고래의 기법들은 아주 일부만 사용하였고, 그 인상을 강하게 저렇게 묘사를 함으로써 그 18세기 동시대의 산수화가 새로워지는 그런 면모에 또 역시 이 강세황도 하나의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개성이 있는 산수화를 그렸습니다. 그 동시대 사람이었던 심사정의 그림, 강상 야박도라고 하는 그림은 매우 전통적인 그런 그림이죠. 그러나 뒷시대에 이어졌던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사람의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은 그 조선의 산수화가 혁신적인 화풍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에 또 하나의 또 정점을 찍었던 작품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를 돌봐주었던, 오감에서 소식과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해 주었던 역관 이상적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려주었던 이 그림은, 그림의 맨 오른쪽에 보이는 제목 글씨는 아주 먼 한나라 시대 때의 예서라는 글씨를 썼고, 가운데의 그림은 세한도에 관련된 자신이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 그래서 세한도 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작품은 18세기에 보여주었던 조선시대 산수화의 혁신의 어떤 바람을 생각한다면 그것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점을 찍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은 그 이후에 19세기에 개성이 있는 전기의 개선 풍도와 같은 이런 류의 산수화로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룡의 이 매화서곡도 역시 아주 개성이 넘치면서도 작가 개인의 개인성이 묻어나는 그런 산수화로 이어져 나갔죠. 따라서 이 조선시대의 산수화는 18세기 이후에 매우 혁신을 거쳐서 19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 특히 19세기 말에는 매우 대중화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감상하는, 과거의 시대의 그림은 어찌 보면 특정하거나 어떤 신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감상층을 구성했다고 한다면, 19세기 말 이후로는 대중들이 이 산수화를 누리고 향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허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전통적인 원나라 이후의 동양화의 전형적인 화풍의 그림들을 아주 많은 작품을 그려서 대중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후에 안중식이라고 하는 화가는 화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자신이 습득했던 전통적 방식을 역시 대중화하는 데 기여를 하여서, 왼쪽에 보시는 도원문지는 도연명이라고 하는 남조 시대의 대시인의 작품 도화원기를 형상화한 그림, 또 혹은 오른쪽에 보이는 풍림정거는 당나라 시에서 나오는 그 구절을 형상화한 그림인데, 이와 같은 것들은 문학과 회화를 잘 결합시켜서 그 결합시킨 것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이 문학과 회화가 결합한 것은 남송시대 이후로 오래된 전통이긴 합니다만, 안중식의 시대에는 그런 그림이 대중에게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그림 백악춘효라고 하는 그림은 무려 1915년 작품이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림인데,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 그리고 뒤에 보이는 북악산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전통적인 그런 기법도 보입니다만은, 그렇지만 현대화되어가는 이 산수화가 이제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서 현대회화의 한 종류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변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잘 이어받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현대화가라고 할 수 있는 이상범, 화백의 작품들입니다. 1965년의 작품인 이 모추, 늦가을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상범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전혀 그 과거의 조선시대의 산수화에서 볼 수 있었던 정형성보다는 기법으로 보나 소재로 보나 아주 개인화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이 이제 현대회화로서 산수화가 나아갈 길을 찾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범과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소정변관식의 설경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1966년이니까 두 분의 같은 시대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류의 산수화는 매우 우리에게는 친숙한 광경을 담고, 그리고 화면에서 풍기는 이 정서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른바 20세기 중후반에서의 그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전원적인 그 정서, 이런 것들을 담아낸 것으로서 산수화의 현대화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산수화는 아주 거대한 천리에 걸친 강산을 겨우 한자 헛북에 담는 그림이 산수화입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그리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된 담론들이 있는데, 대개 그 산수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존재의 넓어진 고양된 그런 정신세계를 담아내기 위함이 바로 그 이유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와유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는데, 조선시대의 산수화를 쭉 살펴보게 된다면 그런 이 원론적인 이유와 함께 그 형식에서 본다면 안견이라는 화가의 화풍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는 혁신을 거쳤고, 그리고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대중화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예술의 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그림을 사랑하고 감상하는 가운데 산수화가 아주 친숙해지고 심상해진 데에는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산수화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